어머니, 제가 개만도 못해요. 그래, 이 시끼야. 너 걔만도 못해. 그날 제 유일한 가족은 개 한 마리였어요.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엔 진돗개 보기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방청석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죠. 이럴 수가. 걔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30억?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1동, 예금 5억. 그걸 전부 보기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이 공개된 순간이었죠.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걔한테 재산을 준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걔한테 줍니다. 당신들한텐 단 한 푼도 안 줘요.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판사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정숙을 외쳤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죠? 76세 할머니가 왜 자식들 제쳐두고 걔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걸까요? 그건 제가 인간보다 개가 더 따뜻하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2022년 봄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죠. 제 남편은 평생 건축업을 했어요.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꿋꿋하게 버텨서 제법 재산을 모았죠. 아파트 3채는 기본이고 역삼동에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있었어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왔으니 노후는 걱정 없었죠. 아들 민수는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참 착해 보였고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만 해도 전 복받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모르는 거더라고요. 2022년 5월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박영자님, 당뇨가 좀 심하십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못 걷게 되는 건가요? 지금 관리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긴 위험하실 것 같네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네, 어머니. 근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가끔 했지만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좀 바빠서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집을 좀 넓히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아파트 하나를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어머니 모실 준비도 할 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말을 믿기로 했죠. 그래, 알았어. 서류 가져와. 2022년 7월 저는 강남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명의로 넘겼어요. 시세로 12억쯤 되는 집이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는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더군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해 가을,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혼자 외출하기도 무서워졌죠. 민수야, 엄마 좀 병원 데려다 줄래? 어머니, 제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수진아, 그럼 너라도. 어머니, 애들 학원 픽업 시간이라서요. 죄송해요. 저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날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 아무도 절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간호사가 도와줬을 뿐이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어요. 병원 가는 길에 우연히 동물보호센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곳에 한 마리 진돗개가 철창 안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이 녀석 이름이 복이에요.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몇 달째 입양이 안 되네요. 직원분이 말했어요. 왜요? 이렇게 순한데. 나이가 많아서요. 8살이거든요. 다들 강아지를 원하시니까. 저는 보기를 쳐다봤어요. 보기도 저를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어쩐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외롭고 버림받은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믿고 싶어하는 눈빛.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제 가족이 됐어요. 보기가 집에 온 첫날, 저는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보기는 제 곁에 조용히 앉아서 제 손을 핥았어요. 보가, 우리 이제 가족이야.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가 집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보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보기야, 엄마가 외로워서. 어머니, 개를 왜 키우세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든데. 아니야, 보기는 순하고 조용해. 산책도 하루에 한 번이면 되고.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그 나이에 개를 키운다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누가 돌봐요? 저희가 돌봐야 하잖아요. 내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한테 용돈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보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보기는 우리 가족이야. 절대 안 보낼 거야. 민수가 화를 냈죠. 에휴,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쾅!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보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때 몰랐죠. 이게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2022년 겨울, 제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당뇨 수치가 악화되면서 약을 늘려야 했고, 다리도 점점 불편해졌죠.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내 집으로 간다. 그건 제가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럼 보기도 같이? 아, 그건 안 돼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보기는? 어머니, 저희 아파트는 펫 금지예요. 그리고 애들도 개 알레르기 있어서요. 하지만 보기는? 어머니, 선택하세요. 저희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개랑 같이 살 건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보기는 내 가족이야. 절대 버릴 수 없어. 수진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어머니 혼자 사세요. 우리도 이제 안 와요. 수진아, 잠깐.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보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죠.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 때문에 아들도 못 보게 됐어. 보기가 제 눈물을 핥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죠. 그 후로 석 달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설날에도 제 생일에도 2023년 2월 제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혼자 생일상을 차렸죠. 보가, 엄마 오늘 생일이야. 76살이 됐네. 보기가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기울였어요. 마치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문자가 왔어요. 민수였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요.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10만 원. 12억짜리 아파트를 준 대가가 10만 원이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3개월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이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보낸 거였죠.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재산분할 협의 요청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보낸 거였죠. 내용은 이랬어요. 어머니께서 현재 세 채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노후와 상속세를 고려해 미리 재산을 분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니? 어머니, 그게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힘들어서요. 어머니 재산을 미리 물려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받을 건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세금 아끼시고 좋잖아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날 죽기만 기다리는 거구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보기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어요. 따뜻했어요. 보가, 사람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민수와 수진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파트 한 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수진이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쿵쾅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컸어요. 난 안 열어줄 거다. 어머니, 저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그건 너희 문제야. 어머니, 그렇게 이기적이시면 어떡해요. 걔한테 돈 쓸 바엔 저희한테 주세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보기는 가족이야. 너희보다 훨씬 낫지.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에휴, 정신이 나가셨네. 걔가 가족이라니. 어머니,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쾅! 발로 문을 한번 차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아줬죠. 보가, 엄마는 정신 멀쩡해. 그렇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위로가 됐죠. 2023년 5월 제 몸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면서 휠체어를 타게 됐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박영자님,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없었죠. 그 대신 저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이름은 김은희, 50대 중반의 따뜻한 분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은희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밥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보기 산책도 같이 나가줬죠. 은희 씨 고마워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은희 씨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보다 훨씬 더 잘 챙겨줬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안민수는 또다시 화를 냈어요. 어머니, 요양보호사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요? 그 돈이면 저희가 모시죠. 너희가 모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니. 그건 저희도 바빠서. 됐어. 난 은희 씨랑 보기만 있으면 돼.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그 후로 6개월 동안 저는 은희 씨와 보기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어요.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늘 돈 이야기뿐이었죠. 어머니, 상가 건물 월세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둘째 애가 유학 가고 싶다는데. 어머니,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죠. 보가, 사람은 돈만 보면 변하는 것 같아. 보기가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어요. 2023년 11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희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좀 찾아뵙고 싶어서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갑자기 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외로우셨죠? 이제 자주 올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그들은 2시간 정도 머물다 갔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해. 그리고 일주일 후 진실이 드러났어요. 2023년 11월 말 은희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지난주에 아드님이 오셨을 때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무슨 제안?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도와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저한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고, 그럼 재산 관리를 아드님이 할 수 있다고. 그 자식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증오했어요.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는 정신 멀쩡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고마워요, 은희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절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보가,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보기가 제 침대 옆에 누워서 저를 지켜줬어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거죠. 은희 씨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법무법인에 데려다 줬어요. 변호사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이름은 정미영이었죠. 박영자님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하네요.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아드님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요? 네. 녹음이나 문자, 이메일 같은 거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이요? 네. 지금 상태에서 아드님이 후견인 지정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중요한 질문을 했죠. 변호사님, 제가 제 재산을 보기한테 줄 수 있나요? 정 변호사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기요? 네. 제게예요. 유일한 가족이죠. 정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반려동물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기를 돌볼 신탁 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보기를 평생 돌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리고 만약 보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은 재산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재산 전부를 보기 신탁으로 만들어주세요. 정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끊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 몰랐죠. 민수가 이미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2023년 12월 초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어머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모셨어요. 정신과 의사? 왜? 중년의 남자 의사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자님.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태수입니다. 간단한 검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 검사 안 받을 거예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요즘 행동이 이상하셔서요. 걔한테 재산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그게 뭐가 이상해? 내 재산이야. 어머니,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영자님, 몇 가지 질문만 할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목요일이에요. 전 멀쩡해요.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당신들이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거 다 알아요. 그때 은희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은희 씨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나가 있어요. 가족 문제니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의사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30분 동안 온갖 질문을 했고 제 답변을 다 적었어요.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민수와 복도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대화를 엿듣지 못했지만 민수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죠. 보가, 저 사람들이 뭔가 꾸미고 있어. 보기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일주일 후 진실이 드러났어요. 은희 씨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드님이 두고 간 서류예요. 화장실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드님이 후견인이 돼서 어머니 재산을 전부 관리할 수 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정신과 의사를 데려온 것도 치매 검사를 한 것도 전부 이걸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럼 내 재산을. 네. 아드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절 법적으로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보기가 제 눈물을 핥아줬어요. 따뜻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은희 씨, 변호사님께 전화 좀 해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2023년 12월 10일 저는 정 변호사님과 긴급 미팅을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유언장을 완성하고 싶어요.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볼까요? 강남 아파트 2채, 역삼동 상가 건물 1동, 예금 5억. 전부 다요. 아드님께 이미 넘기신 아파트 한 채는요? 그건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약 30억 정도를 전부 반려동물 신탁으로 설정하시겠다는 거죠? 네. 보기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그리고 보기가 떠난 후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탁 관리인은 누구로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은희 씨요. 제 요양보호사. 그 사람이라면 보기를 잘 돌봐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장에 서명했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하지만 전 그때 몰랐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걸. 2024년 1월 민수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냈어요. 정 변호사님이 급히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아드님이 법원에 신청서를 냈어요. 어머니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만들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싸워야 해요. 그렇게 시작된 법정 싸움. 첫 심리는 2024년 2월에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민수와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판사님이 말했어요. 신청인 측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김태수 정신과 의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신청인 박영자 씨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소견이었습니까? 김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피신청인은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이 심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님이 저를 제지했어요. 피신청인 조용히 하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현재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정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요양보호사 김은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은희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피신청인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은희 씨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영자 어머님은 정신이 매우 또렷하십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재산 관리도 스스로 하십니다. 다만 다리가 불편하실 뿐이에요. 그럼 왜 아드님은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은희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제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죠.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판사님이 목탁을 쳤어요. 신청인 앉으세요. 은희 씨가 계속 말했어요.
아드님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한테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급히 말했어요.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은 증거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증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스크린에 문자가 떴어요. 은희 씨, 우리 어머니 상태 좀 심각하게 말해줄 수 있죠?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신청인, 이 문자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거짓 증언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심리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세요. 첫 번째 심리는 그렇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넌 날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너무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내가? 네. 걔한테 30억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저희한테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은희 씨, 갑시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민수가 소리쳤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심리는 한 달 후에 열렸어요. 이번엔 정 변호사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신청인이 지난 2년 동안 피신청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문자들이 떴어요. 어머니, 아파트 한 채만 더 주세요. 어머니, 저희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요. 어머니, 상가 건물 월세 좀 보내주세요. 한 달에 서너 번씩 끊임없이 돈을 요구한 문자들이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후견인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효도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지 않았으면서요? 저희도 바빠서 요양보호사 비용을 아까워하면서 어머님 재산은 탐냈죠?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피신청인,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고 저는 박영자 76세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셨습니까? 제 아들이 절 배신한 후부터요. 배신이라고요? 제가 아파트를 한 채 줬더니 그 후로 더 달라고만 했어요. 절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제 정신이 이상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주기로 한 겁니까? 네. 보기는 단 한 번도 절 배신한 적이 없어요. 사람보다 개가 더 따뜻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판결일이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보기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4 가단일 23455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아. 피신청인 박영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신체적 장애가 있을 뿐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는 피신청인의 정신 능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판사님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쿵. 판사님이 목탁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겼어. 보가, 우리 이겼어. 보기가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정의는 이겼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수가 제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넌 이제 남이야. 어머니, 앞으로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보기가 상주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판결 일주일 후 민수가 항소를 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아드님이 항소했어요. 또요? 네. 이번엔 유언장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했어요. 유언장 무효? 네. 어머님의 유언장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걸. 변호사님, 끝까지 싸울 거예요. 보기를 지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항소심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더 많은 증인을 데려왔어요. 친척들, 옛 친구들까지. 증인, 박영자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수의 고모가 증언했어요. 네, 있어요. 작년에 만났을 때 걔 얘기만 했어요. 보기가 어떻고, 보기가 저떻고, 정상이 아니었어요. 걔 자랑하는 게 이상한 건가? 친척 증언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대부분 막연한 이야기뿐이었죠. 정 변호사님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마지막으로 박영자 씨를 만난 게 언제입니까? 2년 전쯤? 2년 전에 딱 한 번 만나고 박영자 씨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상합니다. 정 변호사님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신청인이 지난 6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스크린에 가계부가 떴어요.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록돼 있었죠. 보시다시피 피신청인은 재산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 수입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합니다. 판사님이 가계부를 자세히 봤어요. 이걸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제 남편이 가계부를 쓰라고 했거든요. 50년 넘게 써왔어요. 판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충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보이는군요. 민수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 반려동물에게 30억을 주는 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판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항소심도 저의 승리였어요. 2024년 9월 민수는 상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했죠. 정 변호사님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완전히 이겼어요. 정말,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어요.